늦은 저녁, 참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을 때 다들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그저 무심코 화면을 넘겨봅니다. 눈앞에는 화려한 음식 사진들이 끝없이 펼쳐지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결정,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 풍경,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이 간단한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어느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까지. 그 작은 화면 뒤편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땀과 거대한 자본, 그리고 아주 치열한 경쟁의 이야기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익숙한 화면 너머의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익숙한 화면 속 터치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 이 모든 편리함이 우리의 일상이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거대한 변화가 아주 작고 사소한 시작점에서 비롯되듯 이 배달앱의 역사도 그러했거든요. 그 시작이 과연 어땠는지 이쯤에서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배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메뉴는 꽤 한정적이었습니다. 그죠?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분들을 둘 수 있는, 다시 말해 충분한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가게들만 가능한 서비스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뢰, 피자나 치킨, 아니면 온 가족이 함께 먹는 탕수육 세트 같은 메뉴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가게 전단지를 모아놓은 것 같은 아주 단순한 형태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은 정말 무한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앱이 직접 배달까지 책임지는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정말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었죠. 그때 그 첫 경험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항상 지나치면서 저기 한번 가봐야 하는데 생각만 했던 그 단골 파스타 가게의 음식을, 혹은 길게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었던 유명 맛집의 메뉴를 우리 집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배달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뜨끈한 국밥이나 섬세한 디저트까지 우리 집 문 앞까지 도착했으니까요. 단돈 몇천 원의 배달비만 추가하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식생활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모두에게 이로운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가게 월세나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 말고도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더 많은 식당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앱에 들어오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넓은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소비자가 앱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 편리함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편리함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갈 무렵 우리는 매달 날아오는 카드값 명세서와 조금씩 변해가는 동네 풍경 속에서 어떤 묘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소해서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편리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몸으로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간단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음식 떡볶이를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학교와 분식집의 추억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간식이야말로 어쩌면 이 거대한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동네 분식집에 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끈적하고 매콤한 떡볶이 1인분을 단돈 몇천 원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학교 끝난 친구랑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바삭한 튀김에 쫄깃한 순대까지 곁들여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죠.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억의 떡볶이를 배달로 시키려고 앱을 켜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달앱에 내야 하는 수수료, 그리고 라이더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달비를 감당하려면 가게 입장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문을 받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기준이 생긴 거죠. 결국 3,000원짜리 떡볶이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튀김과 주먹밥, 순대가 덕지덕지 추가된 거대한 세트 메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격은 어느새 15,000원을 훌쩍 넘어 치킨 한 마리 값과 경쟁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소박한 간식이었던 떡볶이가 이제는 큰마음 먹고 주문해야 하는 하나의 요리가 되어버린 셈이죠.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음식값은 올랐고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은 전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이 편리함의 대가는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 걸까요? 식당 사장님들에게는 처음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주던 고마운 존재였던 배달이 이제 손님들이 배달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에게 배달은 더 이상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배달 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20%, 그러니까 5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반 가까이는 현상 유지에 그치거나 각종 비용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답합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정작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그 이유를 짚어보면요. 음식을 팔아서 손님에게 전달하는 이 단순해 보이는 과정 곳곳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비용 구조가 정말 촘촘하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앱에 내는 중개수수료, 배달대 행사에 지불하는 배달비, 그리고 음식을 안전하게 담기 위한 포장 용기 비용까지. 여기에 더해서 수많은 가게들이 앱 안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내 가게를 한 줄이라도 더 위에 보여주기 위한 광고기까지 추가됩니다. 결국 사장님들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지만 막상 한 달 정산을 해보면 손에 쥐는 돈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와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배달앱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우리 동네 상권에 들어와 장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어떤 관문이 되고 그곳을 지나가기 위한 통행세를 걷어가는 거대한 중간상인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음식 너머의 것을 배달하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현실, 그러니까 높아진 음식값과 복잡해진 비용 구조에 겨우 익숙해져 갈 무렵, 이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달앱의 야심은 단순히 식당 음식을 중개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죠. 혹시 늦은 밤 갑자기 집안 휴지가 똑 떨어졌거나 아침에 먹을 우유가 없어서 비마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마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배달앱이 더 이상 저녁 식사나 야식 같은 식당 음식만 배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들의 배달 가방에는 뜨거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퀵커머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무섭게 발을 뻗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위치한 물류 거점, 이른바 다크스토어라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평소 동네 마트에서 사던 우유, 계란, 휴지 같은 생필품들을 주문한 지 1시간 이내, 어떨 땐 30분 만에 우리 집 현관문 앞까지 배달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이러한 변화는 배달앱을 단순히 동네 편의점의 경쟁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동네 유통업계를 꽉 잡고 있던 대형마트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경쟁 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가끔 차를 몰고 가서 한 번에 대량으로 장을 보던 우리의 소비 패턴이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즉시 주문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판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본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거대한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여러 규제들이 이제는 반대로 기존의 유통 강자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경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보호의 대상과 공격의 주체가 뒤바뀌어 버린 셈이죠. 한번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기존 강자에게 무척이나 불리해 보입니다. 한때 유통의 제왕으로 불렸던 대형마트는 쿠팡 같은 기존의 온라인 이커머스와의 가격 및 배송 경쟁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고속 배송이라는 자신들은 규제 때문에 따라하기도 힘든 새로운 무기를 든 배달 앱에게 옆구리까지 공격받는 그야말로 양쪽에서 공격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직 쓰여지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오프라인 매장들은 이제 그들의 존폐가 걸린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배달앱과 똑같이 속도로 경쟁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미 구축된 배달망과 IT 기술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대신 다른 곳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독점적인 상품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오직 여기서만 일하는 가치를 통해서 고객들을 다시 매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이러한 자체 브랜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상품 몇 개를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해온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유통업의 본질에서 우리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파는 제조업의 본질로 사업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아주 거대하고 고통스러운 전환을 의미합니다. 돌이켜보면 단순히 저녁 메뉴 하나를 주문하는 아주 작은 행위에서 시작했던 이 기술은 이제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식당과 마트뿐만 아니라 물류, 부동산, 그리고 고용시장의 형태까지 바꿔놓고 있죠. 10년 전 우리가 편리하며 환호했던 그 작은 손가락 터치가 만들어낸 거대한 나비 효과의 셈입니다.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시 주문하기 버튼을 누를 때 그 터치 한 번이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 이 거대한 흐름을 지켜보면서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